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과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정성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신청 자격하고 요건, 그리고 신청 절차, 그리고 이 사업에 선정되면 어떤 지원 혜택이 있는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평가 기준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서류 작성 방법은 예시를 통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쭉 따라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목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 이 사업이 왜 생겼을까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야 될지 감이 올 수 있거든요.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하면 농촌에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생겨서 농업에 또는 농촌의 소멸을 조금 막아보자고 생긴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현재 농가들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청년농업인 육성법이라든가 후계농 육성법 같은 법률을 마련해 놓고 여러분들을 지원해 줄 절차를 하나하나 만들어 놨는데, 먼저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정착해서 수익을 얻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3년 동안 여러분에게 평균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해 주고 있죠. 그리고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농업에 종사해야 되는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교육을 해드립니다. 인문학적인 교육도 해드리고 농업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도 해드리지만 무엇보다도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 제공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교육을 받으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청년 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정착 사업의 요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청년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아무래도 영농정착 지원금이겠죠. 3년 동안 평균 100만 원, 첫 해에는 110만 원, 두 번째에는 100만 원, 세 번째에는 90만 원씩 최장 3년 동안 지원금을 주는데, 물론 현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바우처로 지원이 되고요. 이것들은 사치용품으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농업을 할 때 큰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창업자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융자 지원 사업인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최대 5억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5억 원까지 사용하는 사례는 보기가 좀 어렵고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과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은행 사업인데, 땅을 사기 어렵다거나 또는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를 진행하실 수 있고, 농어촌 공사에서 매매와 관련되어 있는 보조사업도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알아볼게요.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 연령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고 못하고가 결정이 되는데, 만 18세 이상이시면 표에 보이시죠? 예입니다. 하지만 만 40세 이상이라면 아니오고 만 40세 미만이라면 예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해요.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만 이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예외 사항이 좀 있어요. 예외 사항에 대해서 대다수에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크게 두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배우자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망한 경우입니다.
청창농 또는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바우처 지원을 받다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 나는 지원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조금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원금을 수령하는 와중에 만약 사망을 했다. 그런데 배우자가 지원금을 수령할 기간이 남아있다. 3년 동안 저희가 최대 지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3년을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내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3년 지원을 다 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만 39세 이하에 교육과정을 이렇게 응시를 해가지고 한국농수산대학교나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팜 혁신센터에 합격을 해서 교육을 받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내가 수료를 하고 났더니 또는 졸업을 하고 났더니 40세가 넘었다. 이런 경우는 지원이 되냐 안 되냐 고민이 많은데 만약 내가 그 교육을 받기 전에 만 39세 이하였다. 그러면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교육을 지원한 시점이 만 39세를 넘은 시점이다.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나이가 만 41세인데 사실은 농수산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만 39세였다. 그러면 지원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농수산대학교를 만 39세 이하일 때 지원을 해가지고 입학을 했어요.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학생들은 지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농수산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원을 하려고 봤더니 만 39세가 넘은 거예요. 요즘에는 농수산대학교에 성인분들이 많이 가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 39세 이하일 때 입학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 마찬가지로 김제 같은 경우에 혁신밸리가 있고 우리나라에 4군데 혁신밸리가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원하는 시점에 만 39세 이하였다라면 지원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서류로 증빙을 해야겠죠. 내가 입학할 때 이 나이였다. 이렇게 증빙을 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지원을 안 하고 네. 공부만 일단 시작을 했고 졸업하면서 40이 넘었어요. 네. 그때 청창농을 신청하면 그건 졸업할 때 40이 넘었으니까 네. 졸업할 때 40이 넘어도 되죠. 입학 나이만 보는 거죠. 입학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부하는 기간이라 안 되니까 유예를 해준다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여기 두 번째 보면 교육 수료 기준 차년도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수료를 했다고 해서 영구하게 이거를 풀어주는 건 아니고 다음 연도까지는 지원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영농 경력이에요. 이게 그 예비 농업인에게는 만 39세 이하이기만 하면 제한이 없지만 내가 경영체라고 하는 거를 등록을 하고 나면 3년이 넘어가면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건이 예비 농업인과 경영체 등록 3년 차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내가 만약에 경영체를 등록한 지 4년 차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농업 경영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그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농 기반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영농 기반이라고 하는 건 내가 농지가 필요하고 또는 시설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어떤 작목을 가지고 재배를 하느냐 또는 어떤 동물을 사육하느냐 이런 것들 명백하게 영농 종사하고 있는 품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농업 경영체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농지를 확보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경우 대다수 부모님의 땅을 임차하거나 또는 뭐 축사 같은 경우를 임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독립경영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벌써 농사 지은 지 4년 차지만 부모님의 땅이나 부모님의 시설을 임차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라고 하면 독립경영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차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원을 하실 때 이런 점들을 좀 꼼꼼히 따지시면 내가 실제로는 농사 지은 지 5년 차여도 부모님의 기반에서 했다면 독립경영 1년 차로 지원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농지역도 부분에 네. 농지는 자기 거여야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농지은행에서
이렇게 빌려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농지은행에 빌려서 해도 되고, 이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임차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를 하거나 내가 독립적으로 마련을 해야만 독립경영인데, 배우자의 땅이어도 이게 독립경영으로 인정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남편이 이미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 짓고 있는 땅을 임차받아서 내가 경영체를 별도로 한다고 해도 그건 독립경영으로 인정이 안 된다. 또 본인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땅을 임차받아도 이거는 독립경영에 인정되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1년 차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직계 가족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네 번째에 있는 타인과 공유 지분 소유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타인하고 공유 지분일 경우에 몇 프로 이상이면 인정을 해주고 몇 프로 이상이 아니면 인정이 안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준이 매년 바뀌고 있어서 이런 예민한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옆에 보시면 돈을 주고 빌리면 돼요. 그것도 타인으로부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로부터 땅을 빌리거나 건물을 임차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지은행을 통해서 또는 뭐 다른 어떤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임차를 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직계 존속을 통해서 하는 거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농지은행에서 땅을 많이 빌려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조금 더 저렴하게 빌릴 수 있고 오랫동안 그 농지를 이렇게 임차해서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농지은행에서 빌린 그 땅들은 건물을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우스 짓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요즘에는 스마트팜을 많이 하는데 스마트팜 사업을 받아서 그곳에다가 하우스를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개정이 되겠죠. 네, 다음은 이제 세대당 지원이라는 원칙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들하고 이제 중복되는 내용인데, 한 세대당 한 명만 가능하다. 그래서 배우자가 이미 지원을 받고 있으면 안 된다. 배우자가 지원 안 받고 있으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농업인이었는데 만 39세가 지났어요. 그리고 남편은 나이가 지나서 이 사업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독립경영을 조금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한 세대지만 남편이 받지 못했으니까 지원을 할 수 있죠. 실제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 보면 지원 불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또는 받고 있는 경우는 안 된다.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있어요. 둘 다 독립경영을 해서 지금은 청년농업인 제도라고 하지만 이제 예전에는 청창농, 창업을 강조하는 그런 면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청창농이라는 말이 좀 더 익숙한데, 청창농이라는 제도에 둘 다 합격을 한 거예요. 연인 사이일 때 또는 남남일 때, 그리고 지원을 받고 있는 사이에 둘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자격은 유지가 돼요. 그러면 세대당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합격한 시점이 이미 남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결혼을 좀 미루셔도 괜찮습니다. 바꾸서 결혼하자? 아니,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혼하고 나서 지원하니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하나?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서 질문이 많이 와요. 아, 저 친구들은 결혼해가지고 두 명이 같이 받고 있는데 왜 저희는 안 돼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사업계획서에 조금 명시를 명확하게 해준다거나 또는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여기 PPT로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들은 제가 지금 다 이미지화를 한번 한 거예요. 제가 읽어봐도 아, 이거 좀 어렵다. 물론 이제 꼼꼼히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처음 해보기엔 너무 어려워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미지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업계획서가 조금 보기 편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영농 경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 경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독립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경영주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경영주 등록을 한 시점으로부터
경영 기간을 계산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2024년 1월 1일에 경영체를 등록을 했다. 경영주로서 등록을 하면 경영체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됐으면 2024년 기간 동안 나는 1년차 농업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을 할 거면 경영체를 무작정 등록하는 것보다도 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고 경영체를 등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우처를 조금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그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경영체를 무작정 등록하고 내가 농사를 짓는 것보다 만약에 지금 경영체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끝났어요. 그렇다고 치면 다른 곳에 가서 조금 더 농업을 배워보고 있다가 다음에 지원하시는 것도 괜찮다. 100만 원씩이지만 그게 1년이면 1200만 원이니까 그것도 좀 크거든요. 예외 사항이 있어요. 군 복무를 21개월 하고 있잖아요. 저는 21개월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훨씬 많이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군 복무 21개월은 인정을 해줘요. 빼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신을 해가지고 내가 임신 기간을 10개월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내가 10개월 동안 임신을 했으면 그것도 면제를 해주고, 출산도 6개월 동안 또 해주고, 질병이나 학업 같은 경우에도 증빙을 하면 그만큼 독립경영기관에서 차감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를 들면 2022년에 독립경영을 하고 그러면 22년, 23년, 24년, 25년 벌써 4년 차잖아요. 지원이 안 되는데 그 사이에 군대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럼 21개월을 빼주는 거죠. 그렇게 되고 만약에 내가 질병이나 학업도 있었으면 그 기간을 또 빼줘요. 그래서 사실은 경영체를 등록한 지 5년, 6년이 됐는데도 1년 차로 지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군대 갔다 오고 질병이나 학업으로 인해서 또 이게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증빙을 통해서 조금 정확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3년 차로 알고 3년 차로 지원을 해도 근데 그 접수하는 공무원분들께서 다 접수를 한 다음에 이런 사유서를 내면 다 계산을 해주세요. 그래서 3년 차로 지원했는데 1년 차로 합격하는 경우도 생겨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처럼 면제 사유를 평가를 해서 기간 조정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신청 자격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구나. 내가 잘못 알았어도 한 번 더 검증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병역인데 남자분들은 병역이 중요하잖아요. 군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나와요. 근데 군 복무 중에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단 면접 날짜는 전역 날짜 이후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에 있지만 면접 날짜 전에 제대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유예가 됐으니까 군 복무 중인 친구들이 많이 조금 더 지원 가능한 사람이 많이 늘어났겠죠. 두 번째로 군 복무 중에 훈련 기간은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21개월까지는 유예가 되니까 내가 독립경영을 시작하고 군대에 갔더라도 괜찮다. 그만큼 유예를 시켜주니까. 지금 군복무가 21개월이 아니잖아요. 몇 개월이에요? 18개월. 18개월이요? 근데 제가 그 문서에서 봤을 때는 21개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8개월에 맞춰서 조정이 됐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참 오래된 어쨌든 제가 본 문서에는 21개월이었는데 그러면 제가 본 문서가 그 전 문서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 인정해주는 기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병무청의 결정이 필요하며 의무 영농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 병무청의 결정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이걸 신청해도 되는지 어떠는지 이런 알아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거주지입니다. 거주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 살아요. 서울시에 사는데 이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려면 거주지를 지금 당장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합격하고 옮겨도 되느냐 이런 걱정이 제일 많이 되잖아요. 두 가지 다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기 전에 미리 거주지를 먼저 옮겨놔도 돼요. 예를 들면 여기가 뭐 남원시니까 남원시로 먼저 옮겨놓고 이 사업에 남원시로 지원을 해도 되죠. 각 시군별로 청년농업인을 뽑으니까 내가 먼저 이사를 하고 지원을 해도 된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격을 하고 이사를 해도 된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자체의 결정이겠죠. 이 친구가 이사를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까지 다 인정을 해서 뽑을 수도 있고, 또는 먼저 이사한 사람들을 배려해 줄 수도 있고, 물론 이게 점수에 포함이 되진 않지만 면접 과정이 있잖아요. 면접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본인 선택인데, 어쨌든 이 지원 사업 안에서는 둘 다 해당이 된다. 자기가 선택하면 된다. 네. 개인적으로 추천은 개인적으로 직장이 있는 경우, 뒤에서 좀 말씀을 같이 드릴 텐데, 이미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옮겨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합격하고 그 직장도 퇴직하고 와야 되는 경우니까 그 다음이 맞는 것 같고, 내가 직장을 이미 그만둔 상황이라면 먼저 이전하는 게 합격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미 이사 온 친구가 더 정착할 확률이 높으니까 합격하고 정착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합격은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농사는 좀 아닌 것 같고, 내가 언제 또 이사까지 가. 이 내 생활 패턴이 다 바뀔 것 같아.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좀 있으니까 지자체 입장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합격 전에 오는 게 좋지만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다. 예전에는 어떤 한쪽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변수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본인의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오겠다. 저 같으면 오죠. 합격을 정말 하고 싶고 농업의 계획이 정말 있다면 조금 더 합격률이 높은 경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번째인데, 사업자 등록하고도 연계돼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농으로 오시는 경우가 꽤 계세요. 귀농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지원 자체가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질문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아예 지원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영체를 등록하는 그 시점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그러니까 사업을 폐업 처리하셔야 돼요. 신청하는 시점으로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선정이 되고 경영체 등록하기 전까지 폐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5년에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경영체 등록을 2025년 6월 1일에 해요. 그럼 6월 1일 전까지 폐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을 하고 나서 폐업하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되고 나서는 사업체가 없어야 된다. 선정도 된다. 근데 선정되고 나서도 사업체를 유지할 수 있지만 경영체를 등록하기 전까지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경영체 등록 시점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우처나 이런 지원이 경영체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완벽한 농업인이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그래서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지원조차도 못 해보지만 어쨌든 신청까지도 가능하고, 내가 경영체를 등록하는 시점부터는 농업에만 종사하면 되니까 사업체는 없애면 되고, 이런 좀 유해적인 측면에서는 좀 폭이 넓다. 그리고 본인 농축산물 관련 사업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상추를 하니까 상추를 판매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 같은 것들,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자는 가능해요. 네,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세 번째로 요즘에는 드론으로 농약 많이 하잖아요. 그 드론 활용해서 농약 살포할 때 필요한 사업자도 가능하고,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또 사업자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축사 위에 태양광을 올렸다. 그런 경우에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괜찮다. 또는 내 주택 위에 올린 사업, 태양광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자도 괜찮다. 그래서 농축산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거, 태양광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자는 괜찮다. 나머지는 안 된다. 지원은 가능하다. 선정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경영체 등록할 때는 없애야 된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이 가능한데 지분이 다 20% 이상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농업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지분이 3%, 4%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20% 이상 가지고 있어서 실제 농업법인의 대표로 인정을 받으셔야만 법인 대표로서 둘 다 지원 이렇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왕이면 법인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개인 농업 경영체로 하는 게 좋은데, 이미 법인으로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근 직원, 결국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떠냐, 이 부분이거든요. 공공기관 또는
회사의 4대 보험을 받고 있는 상근 직원인 경우에는 지원을 하실 수가 당연히 없죠. 이미 직장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지만 퇴직한다라는 조건 하에는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퇴직은 안 했어요. 근데 내가 경영체 등록 전까지는 퇴직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또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등록증하고 같은 사례죠. 그러니까 허용 범위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 선정을 할 때 진짜 고민이 될 거예요. 선정을 해놨는데 직장을 계속 다닐 수도 있고 사업을 계속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조금 페널티를 입을 수도 있지만 지원 자체는 가능하다. 점수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보험 가입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4대 보험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하고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괜찮다. 그러니까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정말 상근 직원의 개념이 일단 아니고, 그리고 4대 보험 전체가 아니라 3개의 보험만 들어있고, 그리고 월 근로시간이 100시간 이하, 이런 경우에는 상근 직원하고는 좀 다르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대 보험 다 가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퇴직을 한다는 조건 하에는 가능하다. 그런데 3개 이하의 보험에 가입돼 있고 월 100시간 이하의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는데 서류를 기반으로 이미지화 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재산 및 소득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동안 이 재산 및 소득이 풀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되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재산이 이미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혜택까지 받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럼 재산을 어떻게 판별하냐? 돈이 많고 적고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이제 재산이 많다, 적다 이렇게 보는 건데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중위소득 140%. 이거는 이제 내 가구원이 4인일 때 기준이에요. 직장 가입자는 28만 9,638원. 지역 가입자는 25만 4,448원. 그리고 직장하고 지역보험이 혼합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29만 6,718원 이하인 사람들만 지원이 가능해요. 다른 조건이 다 돼도 소득이 이 소득보다 더 많다라고 만약에 건강보험료에 나와 있다라고 돼 있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24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1년치를 끊어주기도 하고 2년치를 주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1년치 다 냈는데 그 전해 12월 것만 내시면 돼요. 그 전해 12월에 건강보험료가 얼마였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제가 부양자가 아니고 피부양자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아버지 밑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아버지의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재산이 없는데 아버지는 재산이 많아서 보험료가 네.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내서 내가 피부양자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저 아버지 밑에 들어가 있고 아버지는 뭐 이만큼 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피부양자일 때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피부양자일 때는 자격증빙이 필요하다. 이제 뭐 마지막이네요. 기타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다 되는데 개를 사육하는 경우에 안 돼요. 진돗개는 되는데 진돗개를 제외한 개를 사육하는 개인은 지원이 불가능하시고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아직 졸업을 못한 친구들도 안 된다. 그래서 아까 학교를 다니는 경우엔 유예를 해주는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또 예외가 있어요. 이게 예외가 참 많은데 야간 학교에 다니는 친구는 괜찮아요. 또는 방송통신대학교 다니는 친구도 괜찮고 온라인 강의가 주된 학교들 있잖아요. 사이버대학교나 이런 학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학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나 받았다가 포기한 경우에는 지원하기가 어렵겠죠.